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6회차 2022년도 물류관리론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풀어볼 거는 2022년도에 기출되었던 26회차 물류관리론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물류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물류 시스템이 첫 번째로 나왔네요. 보통은 물류 관련해서 1번 문제가 A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류 어떤 의의와 관련된 총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시스템을 먼저 물어봤어요. 보기 1번부터 보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며 공간과 시간의 효용을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맞죠? 이게 물류에 대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게 물류의 큰 의미, 기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그래서 시간적, 그다음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스템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물류 하부 시스템은 수송이나 보관, 포장, 하역, 물류 정보, 유통, 가공 등으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물류 안에 수송, 보관, 포장, 하역, 물류 정보 조심하랬죠. 물류 정보, 그 다음에 유통, 가공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다. 물류 기능 중에 하나들, 기능별로. 그 다음 세 번째, 물류 서비스의 증대와 물류 비용의 최소화가 목적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물류 서비스를 높이는 거, 그 다음 물류 비용은 낮추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 물류 하부 시스템의 개별적 비용 절감이 전체 시스템의 통합적 비용 절감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개별적인 시스템 비용보다도 전체 시스템의 통합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거, 이거를 우리는 물류 시스템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5번 보시면 물류 시스템의 자원은 인적, 물적, 재무적, 정보적 자원 등이 있다. 맞는 말이죠. 일반적인 표현. 이렇게 보시고 2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2번 보시면 공동 수배송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버려요. 효과. 첫 번째 보시면 차량의 적재율과 공차율이 증가한다. 물류 공동으로 하다 보면은 원래 이렇게 내가 갈 때 나 요 정도만 채워서 가더고 너 옆에 있는 애도 보니까 요 정도만 채워서 가는 애가 합쳐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 공동으로 다 같이 꽉 채워서 가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적재율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공차율은 내려가야 되죠. 근데 공차율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차율은 증가하면 안 되죠. 공차는 이게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차가. 그래서 비어있는 차가 증가하면 안 되고 0차율, 꽉 차 있는 차, 0차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 표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적재율은 0차율과 같이 가는 거고 적재율과 공차율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물류 업무의 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죠. 공동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도 물류 인원 2명 쓰던 거 여기도 두고 여러 두 개 썼는데 여기서는 1명만 쓴다 그러면은 다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교통 체증이나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죠. 2번 가던 게 1번 가고 이러면 체증을 줄일 수 있잖아요. 교통 체증을. 4번 보시면 물류 작업의 생산성 향상이 될 수가 있다. 아무래도 생산성이 하나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은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한다. 요 목표로 하는 거죠. 결국에는 물류 차별화보다는 공동화를 통해서 물류비를 전체적으로 같이 다 낮춰보자 라는 게 큰 의의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동 수배송을 할 때 운영하는 방식을 골라봐라. 물류센터에서 배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배송도 같이 가는 거고, 배송 기본으로 같이 가고, 거기다가 화물을 보관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집합까지 간대요. 집합. 그래서 집합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이걸 뭐였어요? 배송 공동형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공동화하는 것으로 주문 처리를 제외한 물류기업의 현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집 배송 공동형이니까 정답은 5번 집 배송 공동형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동 수배송이 요즘 출연을 많이 하니까 이런 유형들도 운영 방식들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갈게요. 또 공동 수배송 나왔죠. 공동 수배송 시스템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1번 보시면 화물 형태가 규격화된 품목은 공동화에 적합하다. 맞죠? 규격화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범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공동화는 적합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참여 기업 간의 공동 수배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한 명만 공동 수배송에 대해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 서로 이제 충돌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공동 수배송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태에서 같이 가능한 거다. 그다음에 서로 목표로 하는 바가 유사해야 한다. 맞는 거죠. 같은 목표로 가야 되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 공동 수배송은 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사의 정보 시스템이라던가 각종 규격 및 서비스에 대한 공유를 아니죠. 지향을 해야죠. 지향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단점,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의 단점은 우리 기업의 정보들이 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물류 보안 좀 우리의 정보가 좀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보다도 얻을 수 있는 물류비 절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공동 수배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사의 정보 시스템을 풀지 않고 공유를 하지 않은 상태로는 공동 수배송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화물의 규격이나 포장, 팔레트 규격 등의 물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맞죠? 물류 표준화 같은 것들, 팔레트 같은 것들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으면 공동으로 수배송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팔레트를 이렇게 똑같이 T11을 쓰는데 옆에는 T11이 아니고 이렇게 긴 팔레트를 쓴다. 그럼 이런 것들을 물류를 표준화할 수 없잖아요. 같은 차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다 똑같은 규격을 써야 되는,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공동 수배송의 전제 조건으로서.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배송 초에 분포 밀도가 높으면 배송 차량의 적재율이 증가로 배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분포 밀도가 높은 데를 가면 적재율이 꽉 채워서 딱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송비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물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물류 조직도 굉장히 시험이 좀 자주 나오죠. 그래서 뭐 조직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직능형 형태도 있고 라인 스태프 형태, 사업 부재, 뭐 다국적 기업에서는 그리드형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물류 조직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가 있냐? 첫 번째, 예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재무적인 관점이죠.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공식, 준공식, 공식 조직 아니죠.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은 재무적인 이야기가 좀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공식, 비공식 이런 것들은 예산 관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보시면 형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있냐? 뭐 사내 조직, 독립 자회사 분류할 수 있겠죠. 형태로만 보면. 그다음에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분산, 집중, 진중, 분산 이런 것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라인형, 스텝형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죠. 그다음 라인 스텝 견무, 그다음 매트릭스형 이렇게 여러 개 퍼져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매트릭스형으로 오는 형태들 이런 것도 있었고 영역의 관점 봤을 때 개별, 조달, 마케팅 이런 거죠. 영역 어떤 조달이냐 판매냐, 생산이냐 이런 것들 분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예산에서는 재무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를 표준화를 할 때는 표준화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화는 하드웨어를 표준화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표준화한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통일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팔레트를 표준화하거나 아니면 뭐 컨테이너를 표준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표준화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표준화와 관련돼서도 그중에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 부분에서 표준화에 해당하는 것들만을 골라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부터 보시면 팔레트를 표준화한다. 전형적인 하드웨어를 표준화하는 거죠. 밖에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를 표준화한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치수니까. 그 다음에 디귿 내수용 컨테이너를 표준화. 이것도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보시면 물류 시설이나 장비를 표준한다. 이것도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장비 표준하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표준한다. 이거 눈에 안 보이죠. 소프트웨어고 이것도. 그 다음에 거래 단위를 표준한다.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분하는 거는 뭐 쉽죠?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니까 실제로는 하드웨어 표준화가 시험에 좀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고르시고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제임스와 윌리엄이 제시한 물류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전략, 구조,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이행 수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능이 뭐냐. 그래서 이 기능 수준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물류 시스템 설계 단계를 잘 떠오르지 않으시더라도 여기를 보고 떠올리셨죠. 기능.
기능 관련해서는 물류 조직 이런 데서 많이 배웠잖아요. 물류비를 나눌 때도 배웠고. 그래서 기능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예를 들면은 뭐 포장도 있을 거고. 기능, 하역, 물류의 기능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역, 수송, 운송 이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만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로를 설계한다? 이거는 기능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건 기능은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고객 서비스. 이것도 전략과 관련된 거지, 기능 자체는 아니죠. 고객 서비스가. 그다음 세 번째, 네트워크 전략. 이것도 사실상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구조예요, 구조. 이 경로도 굳이 말하자면 구조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창고 설계 및 운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창고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거니까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재를 관리한다. 이것도 물류의 기능 중에 하나, 자재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수송을 관리한다. 수송도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설계, 자재, 그 다음에 수송 이런 거니까 정답은 리을 미음이죠. 디귿 아니고 미음, 비읍이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물류시스템 설계 당에는 전략, 구조, 기능, 이행이 있으니까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는 좀 준비를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서 물류 표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물류 표준화는 뭔가 그 어떤 치수라던가 혹은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은 다 통일하게 맞춰서 일관운송을 하겠다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단위 화물 체계의 보급이나 물류 기기 체계의 인터페이스나 자동화를 위해서 규격 등을 고려한다. 그래서 자동화, 기기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규격 등이 통일화되어 있어야겠죠. 표준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운송이나 보관, 하역, 포장 정보의 일관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제고 높인다는 거죠. 맞는 말. 물류 모듈은 물류 시설 및 장비들의 규격이나 치수가 일정한 배수나 분할 관계로 조합되어 있는 집합체로 물류 표준화를 위한 기준 치수를 의미한다. 맞는 거죠. 모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대표적인 유닛로드 치수에는 NULS 요거 맞는 거죠. 그다음 PVS가 있다. 요것도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그냥 우리 교재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맞는 표현으로.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요게 이제 유명한 거죠. 전년도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고, 배수 치수 모듈은 1140, 1140에 1140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40씩을 빼줘야죠. 그래서 정답은 80이 아니고 40ml까지의 치수만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위에 내용들이 조금 뭐 익숙하게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거는 바로 기출문제에서도 40ml 이게 나왔었잖아요. 이거를 40까지만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 배수 치수 모듈은 기억을 좀 잘 해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9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포장 화물의 파레트 적재 형태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물류관리론보다 우리가 4과목에서 보통 나오는 내용들이긴 했는데 여기서도 뭐 어려울 건 없죠. 그 다음에 홀수단에서 물품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정돈하고 쌓고, 짝수단에서는 또 이거를 90도를 딱 틀어가지고 교대로 겹쳐서 쌓는 방식이다. 이거는 홀수단은 그래서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짝수단을 이 위에 얹고, 그래서 지그재그 이렇게 교대 방식으로 올려서 실제로 근데 진짜로 이렇게 다들 쌓아요. 그래서 파레트 포장이 외국에서 돼서 오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교대 방식으로 다 싸서 옵니다. 홀수단, 짝수단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교대 배열이죠. 교대 배열.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단이나 짝수단을 교대로 쌓는다 해서 교대 배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그림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TOC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제약이론이죠. 제약이론인데 TO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회차에서 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약이론이니까. 근데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틀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제약이론은 우리 경영과학에서 나오는 부분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좀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푸실 때. 그래서 이 제약이론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가지 이론들이 막 나오죠. 이제 여기서 뭐 DBR 이론 이거 제일 먼저 출연했던 거 이런 것도 있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드럼 버퍼 로프에서 이거는 DBR 이론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래서 공정 간의 자재 흐름 관리를 통해서 재고를 최소화하고 재고 기간을 단축하는 비법으로서 비제약 공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비제약 공정 아니죠. 자재의 흐름을 관리하는 건 맞아요. 이게 그 드럼 버퍼 로프는 병목을 관리하는 거죠. 병목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좁아지는 구간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를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병목. 그래서 이런 병목 현상들을 제약 공정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게 DBR이었죠. 그래서 1번 비제약 공정 중점적으로 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 Thinking Process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제약 요인을 개선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기법으로 부분 최적화를 추구한다. 아니죠. 부분 최적화 아니고 전체를 최적화하려고 하는 거. 전체 자체를 최적화하려는 거지 일부분만 최적화하려고 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단계별 작업을 효과적으로 단계별이죠. 체인이니까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납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이다. 요거 정답은 3번.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throughput account. 그래서 이거는 산출과 관련된 회계죠. 회계는 통계적 기법, 아니 산출이죠. 산출 회계적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품질 개선 도구 이거 아니고 예전에 이제 뭐 간접비로 사용하던 거를 막 직접비로 돌리고 이런 회계적인 기법이에요. 뚜루프 어카웃 해가지고 산출 회계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지금 요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품질 개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 프로덕션 테크놀로지라 해가지고 요거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를 하는 품질 개선 관리. 요거 뭐요? 정의 측정 분석 개선하는 거는 이거는 식스시그마였죠. 식스시그마에서 품질 관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RFID 비접촉이죠. 비접촉. 그래서 바코드는 접촉식이니까 바코드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접촉식 RFID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보시면 태그에 접촉하지 않아도 인식이 가능하다. 우리 하이패스 같은 거 딱 떠올리시면 되죠. 태그에 접촉 안 하고도 그대로 인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코드에 비해서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죠. 바코드는 굉장히 이제 인쇄만 해서 찍으면 되니까 좀 저렴한데 RFID는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활용하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태그에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이 저장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다양한 내용들 저장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의 노출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도 있긴 있죠. 뭐 이게 노출이 쉽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능은 하겠죠. 그 다음에 읽기만 가능한 바코드와는 달리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바코드 자체는 읽기밖에 안 되죠. 바코드는 이미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읽는 것밖에 안 되는데 RFID는 이렇게 상호작용, 읽고 쓰기까지 되는 것들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보시면 태그 데이터의 변경 및 추가는 자유롭지만 일시에 복수의 태그의 판독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복수의 태그의 판독이 가능하죠. 우리 하이패스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우리 것만 지나가나요? 우리 옆에 같이 지나가죠. 우리 지나가면서 복수의 것들이 한 번에 짜자자작 같이 인식이 가능합니다. 판독이.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2번 문제 넘어가서 보시면 EAN13 해가지고 요 표준 바코드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13자리에 해당하는 표준형 A도 있고 B도 있는데 A형 기준으로 보면 13자리가 맞죠. 첫 번째 앞에 3자리, 그 다음 4자리, 5자리, 1자리 해가지고 총 합이 13자리라고 하는 바코드를 표준형 EAN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앞에 3자리는 국가 코드, 그 다음에 뒤에 4자리는 제조 업체 코드, 그 다음에 여기는 품목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체크 디지트를 검증하는 거였죠. 그래서 국가 코드 3자리,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880 이런 거 썼었죠. 그래서 3451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1번 국가 식별 코드 3자리 880 우리나라 맞죠? 구성되는데 EAN에서 가입한 식별 코드는 예전에는 2자리를 부여받았다. 맞는 말. 두 번째 제조업체 코드는 두 번째는 4자리
제조업체를 나타내는 코드로서 네 자리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 디지트는 판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자리, 맨 마지막에는 한 자리. 맞는 말. 상품 코드는 세 자리, 아니요, 다섯 자리였죠. 3, 4, 5였잖아요. 그래서 다섯 자리로 구성된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5번 보시면 취급하는 품목수가 많은 기업들에게 활용된다. 왜냐면 이 품목이 다섯 자리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업 안에서. 그래서 이 A형 같은 경우는 품목에 다섯 자리를 둘 수 있어서 이 품목이 많은 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형이 A형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도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센스 있게 빠르게 푸셔야 되는 문제죠. 몇 가지만 딱 맞으면은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확신이 가는 것들을 찾으면서 나머지를 소거해보는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주파수 공용통신 나왔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주파수 나오면 뭐라고 했죠? 라디오 나왔잖아. 라디오니까 R이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런 거 R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사실은 이렇게 끝났어요. 5번 이렇게 끝났는데 TRS야,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공용통신 TRS 정답이 다 와버렸고, 두 번째 지능형 인텔리전스, 그래서 I죠. ITS 맞는 말. 그다음에 첨단 화물 운송 시스템, 요거는 좀 기억하기로 했죠. 자주 나오니까 CVO. 그다음에 철도 화물, 철도 나오면 이거 뭐예요? 레일이 나와야 되죠. KROIS 맞죠? 그다음에 판매 시점 관리,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틀릴 수 없는 거 포스죠. 포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것들, 뭐 포스 이런 거는 판매 시점 이건 아시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포스만 이걸 잡고 나서도 다 나머지를 막 지울 수 있었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힌트들이 뭐 I 이런 건 아잖아요. 이거 라디오 이런 거 아니까 그런 것들 조합해서 푸시면은 이런 것들 단어 찾는 문제 정도는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 관리 기법은, 물류를 관리하는 기법 여러 가지 나왔죠. 뭐 도요타의 GT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자기들에게 맞는 물류 시스템 막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스사가, 미국 보스사가 개발한 물류인데 어떤 거였냐? 공급회사의 영업과 발주회사의 구매를 묶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공급회사와 발주회사에서 공이 같이 시스템을 가지고 업무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기업을 간주해서 공급회사, 물건을 공급하는 전문 요인이 발주회사에 가가지고 납품 업무까지도 같이 대행해버리는 거예요. 공급회사가 납품회사까지 가서 같이 하는 거. 요거는 뭐였어? GT2 시스템이었죠. 보스사.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물류 정보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요. 물류 정보 기술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옳은 문제였으니까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SP라고 하니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요거는 임대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임대하는 거죠. 임대하는 것들은 정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구축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우리가 개발하는 게 오래 걸리지, 임대해서 이렇게 렌트 해가지고 쓰는 거는 구축하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 이거 1번 틀린 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LS는 요즘 좀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게 CALS가 여러 가지의 영어의 단어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커머스 앳 라이트 스피드, 요게 가장 최신의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로 부터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이미 틀렸는데, 가장 최신의 단어가 CALS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갔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기업 정보화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정보화 시스템, 기업을 정보화하는 시스템인데, 설계부터 뭐 계속해서 뭐 구매, 제조, 발전, 판매 여기까지 이루어질 때 전체를 통합해서 정보화되는 시스템이 CALS다. 그래서 요 단어는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IoT라고 하는 거는 사물 인터넷이었죠.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인간의 학습 능력과 지각 능력, 추론 능력, 자연 언어의 학습 이해의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의미한다. 요거는 사실상 요게 의미는 참 AI에 좀 가깝죠.
IoT라고 하는 거는 모든 그 사물, 그러니까 뭐 기계들 있잖아요. 뭐 냉장고가 됐든 전자레인지가 됐든 보일러가 됐든 이런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부여해서 구동하려고 하는 게 IoT였지, 뭐 학습 능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AI, 자동화 이런 거에 관련됐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까 2번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CIM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 생산관리 시스템이었죠. CIM은 종합 생산관리 시스템. 그래서 제조 물품에 대한 생산이 뭐 조달에서부터 생산하는 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CIM이었고,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조, 개발, 판매, 물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생산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요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CIM의 정의로서 잘 나왔고요. 4번, 정답 4번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QR코드는 컬러 격자 무늬의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고 3차원의 바코드 아니죠. 2차원의 바코드, QR코드가 여러분이 막 3차원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2차원으로 보이는 바코드죠. 그리고 컬러 무늬, 우리 흑백의 무늬로 이렇게 했었죠.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QR코드 지금 보시면 흑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코드보다 용량이 크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숫자 외에 문자 등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3차원 데이터 이런 단어가 틀려서 5번도 정답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 기업의 연간 고정비가 10억 정도가 된대요. 근데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만 원이래요. 단위당 한 물건을 판매 10만 원짜리를 팔고 변동비는 50%래요. 그러니까 5만 원이라는 거죠. 5만 원 변동비는. 이때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량이 뭐냐? 우리 손익분기점이라고 고르라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불렀죠. 고정비가 얼마 정도가 드는데, 우리 영화로 보면 영화 촬영할 때 투자비 고정비가 얼마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관객이 얼마나 들어야 손익분기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판매를 했으니까 판매 가격에서 무슨 비용? 변동비를 빼버려야, 그래야 그 순수하게 금액이 마진이 나오고 거기에서 고정비를 나눠버려야 어디까지를 팔아야 마진이 0이 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0이 되면서 거기서 또 한 개를 더 파는 순간 마진이 0이 아니고 조금 생겨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위에는 몇이에요? 10억. 10억의 고정비가 드는데 판매 가격이 10만 원이었고요. 10만 원. 그다음 변동비가 5만 원이었으니까 10억을 5만 원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몇 개? 이렇게 나누면 2만 개가 나오겠네요. 2만 개.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2만 개. 그 다음에 뒤에 근데 사실 정답은 나왔는데 또 뭐 고려해요.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액은 뭐예요? 손익분기 시점에서의 우리가 그 매출로 기록되는 거, 이거는 지금 개수가 2만 개죠. 2만 개. 2만 개를 얼마에? 10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짜리 2만 개 팔았으니까 매출액만 보면 20억이죠. 20억. 근데 20억 원어치 매출을 올려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고정비를 다 빼니까 그때부터 이제 손익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래서 매출액은 20억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으로 넘어가서 국토교통부에서 물류비를 산정하는 지침을 냈는데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체크해봐래요. 1번 영역별,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류의 단계 중에서 뭐 조달이냐 판매냐 아니면 뭐 반품 역으로 가느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영역별 물류비는 조달, 산해, 판매, 역물류비로 구분된다. 맞는 말이죠. 잘 설명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는 관리회계 방식에 의한 물류비를 계산한다. 맞죠? 일반 기준은 관리회계였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간이 기준은 뭐였어요? 재무회계 기준이었죠. 그래서 간이 기준의 물류비의 산정모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재무회계 방식으로 한 물류비를 계산한다. 그래서 일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관리회계, 원가를 관리하는 원가관리회계 중심으로 내서 그 원가에 대한 관리를 빡세게 좀 한다는 거고, 근데 간이 기준으로 한다는 그렇게까지 이제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기 좀 어려운 업체들은 어차피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재무회계 중심으로 간이하게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다 지금 맞는 말이죠. 이것도.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간이 기준에 의한 물류비 산정 방법은 정확한 물류비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간이한 방법으로만 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정확하게 판단하면 일반 기준에 의한 원가관리 회계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보시면 물류기업의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으므로 화주기업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죠. 화주기업도 쓸 수 있죠. 왜 못 써요? 화주기업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해가지고 요거는 활동을 기준으로 간접비를 잘 배분해서 성과 같은 것들 우리들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하던 방식이 아니고 활동을 중심으로 섹션을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기준으로 자원이나 활동, 원가 대상의 원가와 성과를 측정하는 원가 계산 맞죠? 그래서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 측정하는 거 맞다. 1번. 그다음 두 번째,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된 거죠. A, B, C가. 그다음 세 번째, 활동별로 원가를 분석함으로 낭비 요인이 있는 업무 영역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활동 어디에서 도대체 낭비가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임의적인 직접 원가 배분 기준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된다. 직접 원가가 아니고 우리가 간접 원가를 가지고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였죠. 그래서 직접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에서 발생한 전통적 원가 계산 이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리가 간접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5번 보시면 소품종 대량 생산보다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서 유용성이 더욱 높다. 왜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활동 기준으로 측정하기야. 다품종 소량 생산 업체에서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소품종으로 대량하면 활동이 그만큼 더 적잖아요. 다품종에서 소량으로 여러 개를 하면 활동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9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BSC에서 균형 성과표 요것도 계속 나오죠 요즘. 그래서 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우리 네 가지의 균형 성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이렇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우리가 나중에 균형 성과에 맞게 측정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전략 실행에 필요한 비재무적 정보도 제공해준다. 그렇죠? 재무도 보고 있지만 비재무적 정보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 두 번째, 기업의 전략과 관련된 측정 지표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맞죠? 전략 짜는 거. 세 번째, 무형 자산을 기업의 차별화 전략이나 주주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맞죠? 무형 자산, 우리 이런 기법들을 보면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순위 이런 무형 자산을 전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기업의 성과를 바꾸기 위해서 비재무적 아니에요. 재무적 관점이라고 했죠. 재무적 관점, 그 다음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이니까 정답 4번 비재무적 관점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단기적이고 재무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영자의 근시안적인 사고를 균형 있게 한다. 맞죠? 예전에는 반드시 요것만 봤다. 재무적 관점만 가지고 균형 성과를 막 내려고 했잖아요. 직원들을. 그래서 재무적 얼마나 우리한테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냐, 재무적인 것들만 막 관련되고 얼마나 비용이 들었냐 이런 것들만 했다면 이렇게 BSC 균형 성과표를 통해서 재무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을 균형적 있게 해서 어떤 관리자, 경영자에게 근시안적인 사고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게 BSC의 큰 의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면 물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물류의 기능이니까 총론적인 부분 거의 1번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기능이죠. 문제죠. 그래서 1번 보기 보시면 운송 활동은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물류에는 운송뿐만 아니라 보관, 하역, 운송, 정보관리, 포장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 등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기능이 뭐였어요? 생산은 지금 했는데 소비는 나중에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바로 운송이 아니고 보관의 활동이죠. 보관 활동.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바로 체크하셨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또한 물류의 기능에는 유통가공 활동도 다 포함된다. 물류에는 유통가공 활동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장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을 보호하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는 거 맞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품이 보호가 되니까 상품의 가치도 포장을 잘해서 상품의 가치도 올리는 역할을 많이 한다 했죠? 그래서 역할을 수행한다. 맞는 말. 4번 보시면 운송하고 보관을 위해서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행위는 하역 활동에 속한다. 맞죠? 그래서 하역 활동은 운송과 보관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배웠죠. 네, 5번 보시면 물류 정보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서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등의 활동을 효율화한다. 맞죠? 정보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1번 보관 기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뒤에 21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